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이 상습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에 이어서 아들도 이제 경찰 조사 피의자 신분 대상이 된 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해도 너무한 건 아닌가 성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점검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한 30대 남성이 살해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이 남성,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이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병원 치료를 받고 호송되는 모습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왼쪽 발에는 깁스를 한 것 같고 저렇게 구인되고 마스크를 쓴 저 30대 남성, 바로 어젯밤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그 사람입니다. 가해자 검거, 오늘 포착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염 교수님. 네. 어젯밤 9시쯤에 여성 화장실 순찰을 돕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저 30대 괴한이 나타나 흉기로 피습했다. 어떻게 된 사건이 좀 초반부터 가야 될 게 바로 이 여성 영무원이 야간 근무 중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9시였죠. 그 신당역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영무원이 순찰 도중에 갑자기 이제 피습을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피습을 한 당사자, 즉 용의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남성은 좀 충격적이게도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심지어는 입사 동기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계획적인 그런 범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 그 영무원은 도움을 요청해서 다른 영무원들이 와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30대 괴한이 나타나서 흉기를 휘둘렀고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정말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바로 어젯밤 있었던 사건인데요. 앞서 염 교수님이 계획범죄, 보복범죄 얘기를 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 범행 당시에 머리에는 샤워캡이라고 불리는 위생모를 썼고, 그리고 역에서 한 7시 50분부터인가요? 한 70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가로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성 승무원, 그러니까 여성 영무원이 순찰하는 시간을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약 70분 정도를 기다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자 화장실을 그 점검하러 갔던 거예요. 지금 사망하신 분께서. 맞아요. 예. 근데 거기 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기다렸다 따라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어쨌건 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 또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과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뭐 직접적인 언급은 저희가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흉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70분간 대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순찰 시간을 알고서 또 이 순찰 시간을 노려서 공격을 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지금 이 사망한 여성 그 영무원과 지금 용의자인 남성 영무원 간에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 지금 안타깝게 사망하신 이 여성 영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의자에게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었고 거기서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갖고서 범행을 계획하고 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염 교수님 범죄 전문가시니까 혹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범인 용의자가 샤워캡 같은 비닐 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던 건 본 적 있으세요? 특히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완전 범죄를 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결국은 사건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과학 수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금 그 용의자 같은 경우 만약에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신의 흔적을 남길 것들을 만들어놔야겠죠. 그것이 바로 샤워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DNA 중에서 지문과 또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그런 DNA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건 지금 완전 범죄를 노린 그런 부분이 이 샤워캡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CCTV에도 포착이 됐고 뭐 영무원이 지금 벨까지 누르고 당시 좀 급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앞서 염 교수님이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고 이 용의자 불법 촬영물로 인해서 해당 회사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했다. 그런데 지금 20대 영무원 그러니까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재판 예정이었고 그러면 이거를 보복 범죄를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오늘 선고 공판이었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면 이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찰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좀 보복성으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이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또 가중해서 보복 협박 등에 따른 이런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10월 이게 계속 조금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10월에 이 카메라 등 이용 강요죄라고 해서 성폭력 처벌 위반으로 일단은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이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추가로 기소가 하나가 더 되는 것이 이 카메라를 이용한 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죄로 또 한번 추가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고 공판이 이제 오늘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런 범행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보복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정도면은 계획범죄, 보복범죄, 면식범 여러 정황들이 좀 일단은 추론이 되고 선고 앞두고 범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직 동료, 입사 동기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저는 그 염 교수님,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두 차례 스토킹 혐의로 이 용의자를 재판에 넘겼고 만남을 강요했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지도 않고 실제로 이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신변 보호 요청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않았다. 미리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굉장히 지속됐던 스토킹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을 일단은 법원에 요청을 했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토킹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스마트워치거든요.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해서 피해를 당했던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또 긴급하게 내가 긴급한 상황이면 그것을 이제 도움을 지금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마트워치 지급을 아마 그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아마 용의자가 이런 어떤 뭐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좀 한 달 만에 해제가 됐더라고요. 신변보호 조치가.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경찰 수사에서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김성수 변호사님, 글쎄요, 뭐 결과론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거가 돌이켜 보면 뭐 신변보호 조치도 그렇고 스토킹 피해로 여러 협박과 압박을 많이 당했던 정황이 있다면 뭔가 법원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런 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 지적도 뭐 사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앞서 사건이 2차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사건 기소 당시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이 검토한 결과 뭐 이런 조금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인지 기각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구속이 되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구속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이 피해자들이 조금은 더 이런 스토킹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저 살인 용의자입니다. 어젯밤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어젯밤 9시쯤 20대 영무원을 끔찍하게 살해한 저 남성 오늘 그 병원 치료를 받고 호송되는 모습 지하철역 살인범이라고 불려도 지금 일단 지나치지 않을 만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염 교수님. 네. 일단 저희는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얼굴을 좀 뿌옇게 처리했는데 네. 뭐 경찰이 신상 공개까지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범행의 정도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될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용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왼팔에 기부스를 한 이유는 예. 본인이 본인 흉기에 지금 다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보통 이제 그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들은 보면 흉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 문제가 뭐냐면 이 스토킹에서 처벌되는 그 단계까지가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 경찰이라든지 이 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그 의무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그 용의자와 피의자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수사에서 재판까지 가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큰 위해를 당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 지하철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스토킹 살인 얘기 오늘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 더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2, 9위, 8위를 차례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12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시간이 나왔네요. 2분 30초. 2분 30초. 석 달 전 있었던 대전 금은방 절도 사건. 사건의 내막이 이들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염 교수님, 저 네. 화면 쭉 같이 보셨잖아요.
유리 깨는 행동도 대담한데 이를 데 없는 이 10대 촉법 소년들이 이 금은방 털기 모집을 하고 여러 계획을 짜는데 3분이면은 보안업체에서 달려오니까 2분 30초 만에 해결하자 이렇게까지 주도면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금은방 앞에 지금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은방의 그 보호 장치가 이제 그 유리로 된 그 문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유리문을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던 금품들을 훔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갖고 간 쇼핑백에 바로 주워 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딱 2분 30초가 걸립니다. 근데 이 금은방들은 당연히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보안 업체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 보안 업체들이 그래서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미리 알고서 2분 30초 만에 범행을 끝낸 거죠. 거의 뭐 영화 속의 전문 도둑들처럼 움직였던 저 10대 소년들인데 오토바이를 타고도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3분 안에 이거를 좀 해결하겠다는 여러 계획도 있었지만 이 학생들 13살, 14살 뭐 있습니다. 20살도 있지만 절도, 장물운반, 뭐 기백지시, 대단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촉법소년들을 유혹할 때 뭐 오토바이하고 돈 준다고 해서 범행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이 사건이 조금 더 충격적인 이유가 촉법소년을 일부러 모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범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남자들 중에 20대 남성입니다. 이 20대 남성이 주범으로 보이는데 예. 이 촉법소년을 모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촉법소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구조에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뭐 오토바이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간이 큰 10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때린 뒤에 수천만 원 훔친 이 10대들입니다. 울산 금은방 사건도 사실은 주도면밀하긴 한데 그것보다 수천만 원 갈취하는 것도 갈취하지만 70대 이 금은방 주인을 무차별 폭행했다.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울산에서 검거된 학생들인데요. 결국은 10대 2명이 울산의 한 금은방을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침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70대 업주를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천만 원어치 이제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검거가 됐고요. 근데 이 앞에 사건과 좀 다른 건 앞에 사건은 사실은 성인들이 너희들은 촉법소년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돼라고 해서 절도를 저지르게 한 것인데 맞아요. 이번 사건은 이제 강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점주를 폭행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획득해서 이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인데 결국은 근데 앞뒤 사건 다 좀 충격적인 게 결국은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는 때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예. 저지른 범죄들이라는 거죠. 금은방 털이 대전과 울산 사건 CCTV로 한번 만나봤고요. 10위였습니다. 9위 키워드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 9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주차 악당들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던 이 소식입니다. 주차칸 3대를 차지하는 일명 가로주차, 민폐차. 최근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공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주차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인 줄 알았는데 좀 문제가 커졌어요. 김성수 변호사님. 당시 가로주차에서 논란이 있었던 흰색 외제차 차주가 일단 글을 올렸다가 지우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추정되는 사람이. 여기는 주차칸이 작아서 그냥 원래대로 후방 주차하면은 차 앞에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가로 주차할 수밖에 없다. 앞뒤 막았던 차주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섰거든요. 예, 지금 이게 본인이 차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차주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남성이 지금 그 글에서 주장을 한 내용은 지금 가로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칸은 세로로 돼 있는데 그런데 세로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 칸이 짧기 때문에 차의 앞코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차량들이 이제 조금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로로 세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앞뒤를 막았던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뒤 막은 차량들에 대해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형사 고소 그리고 또 당시에 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뭐 민사적인 손해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경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영상이잖아요. 저때 저 경찰을 부른 사람이 다름 아닌 저 가로 주차한 저 흰색 차주 당시에 그래서 적반하장 아니냐 막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니다. 저기는 저렇게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교통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돈 의원님. 네. 저 똑같은 아파트에서요. 저 가로 주차 말고 이제부터 사진 한 장 또 만나볼 텐데 이 차량은 모습을 감췄는데 웬 큰 트럭이 또 이렇게 가로 주차를 해놨어요. 이거 뭐 감정 싸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죠. 어느 집에 유리창 하나 깨진 거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사람들이 함부로 깬다고. 한번 저렇게 주차를 하니까 다른 분들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 세로로 주차했던 저 벤츠 차량이 그 주인이 혹시 반발심에서 본인이 또는 뭐 친구를 불러서 저렇게 한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벤츠 차량이 저렇게 주차한 걸 보고 인피니티라는 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일본 산 차량이겠죠. 그리고 하나 이제 화물 차량인데 화물 차량은 차고지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벌금까지 물게 돼 있습니다. 저 정도면 한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물 것 같은데 저렇게 한 걸 보면은 벤츠 차량에 주차한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고 배운 거 아닌가. 그래서 공중도덕, 교통질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켜가야지 한번 무너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깨어진 유리창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상에서요. 얼마나 이 민폐 주차 갑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저 아파트 저 주차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동네엔 이런 주차 만행도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 등장한 이 화면입니다. 김주일 대표님. 고급 외제차가 장애인 주차구에 저렇게 떡하니 주차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더 가로 주차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다. 이런 얘기들 이게 글쎄요. 나쁜 의미에서 챌린지 형식으로 지금 주차 민폐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고발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화돼 있고 여러 이제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고, 그래서 유독 외제차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좀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이거가 이제 뭐 긁히기라도 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뭐 두면 주차, 대각선 주차,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형이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과태료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좀 신고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좀 뭐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좀 배려, 맞아요. 상식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과태료 전쟁하고 이거 전쟁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피곤한 거거든요. 조금 도덕성과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많고 주차 공간은 좁으니까 뭐 다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저 정도는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계속된 주차 민폐 논란, 가로 주차에 이어서 이제 트럭 주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8위 키워드 열어볼까요? 주차 악장들에 이은 8위는 바로 가방 시신입니다. 가방 시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팔린 여행 가방에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된 바로 그 사건인데요. 이 용의자로 지목된,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여성이 국내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The nature of this discovery provides some complexities to the investigation, especially given the time lapse between the time of death and their discovery. 누가 도와주셨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 했어요.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바로 4년 전에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2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여행 가방에 글쎄요 시신을 유기한 거 아닌가. 국내로 입국 후 도피 생활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붙잡혔거든요. 이게 요즘 영화 공조라는 영화도 꽤 인기가 끌던데 엠 교수님 이게 네. 한국과 뉴질랜드 경찰의 공조 합작 결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인터폴을 통해서 지금 신변 인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조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 뉴질랜드에서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이번에 검거된 그 여성이 자신의 아이 2명,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0살, 7살이었는데요. 그 2명의 자신의 자녀를 살해를 했고요. 예.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8월입니다. 저번 달이죠. 경매로 가방 속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경매로 중고로 나왔다가 여행 가방을 샀는데 거기에서 그렇죠. 시신이 나왔던 거기 거잖아요. 시선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의 시신이 결국 한 3, 4년 정도 보관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에서 일단 공조 요청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지금 울산에서 지금 잠적해 있고 숨어 있었던 지금 아이들의 엄마를 지금 검거하게 된 겁니다. 뭐 울산의 지인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아이 왜 살해했나요? 안 했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 했어요. 아이를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렇게 3번 또박또박 기자들 질문에 얘기했는데 염 교수님. 네. 일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니까 네. 뭐 그 전제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게 밝혀진다면 네. 어떻게 가방에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심리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마 이 가방을 어디에 창고에 보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아마 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연히 이제 경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밝혀졌고, 근데 결국 본인이 이게 어느 순간에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예. 뉴질랜드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게 사건이 양 나라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잡힌 건 한국이지만 지금 수사는 뉴질랜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지금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지금 지금 신변 인도 조치를 해서 뉴질랜드에 이제 기초 수사한 자료를 보내서 아마 뉴질랜드 경찰 쪽에서 지금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저 가방 시신 용의자 앞으로 어떻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까지 사건 사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수리남 방영의 교민들 덜덜. 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와 감독이 에미상을 거머쥐면서 다시 한번 K-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꽤 뜨겁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봉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한국인 마약왕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수리남. 수리남도 공개된 지 5일 만에 전 세계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남 정부의 반발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다. 수리남엔 왜 돌아오셨습니까? 왜긴 왜요. 돈 벌러 왔지. 이도훈 의원님 저 드라마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수리남 해당 국가 지금 남미에 있는 수리남이 뭐 아무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마약 거래국, 마약과 결탁한 나라로 묘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지 언론 보도하면서
약간의 외교 문제가 좀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리남은 그 남미 북동부에 있는 우리 남한의 한 1.6배 정도 되는 나라고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니까 대체로 어떤 규모의 나라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은 한 6,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전에 이제 마약 거래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수리남 정부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드라마에 뭐 어차피 드라마긴 하지만 대통령 이하 고위, 하위 공무원까지 다 굉장히 부패한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적 설정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수리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수리남이 좀 마약 거래하고 좀 부패한 나라구나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경제, 국제협력 담당 장관이니까 당연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외교부가 알아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뭐 우리 외교부에 어떤 항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 항의는 안 했다. 네, 현재 수리남에 우리 교민이 한 5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50분 정도 거기에 네, 일단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수리남에 공간이 있었는데 수리남에까지 공간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90년대 초반에 철수하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예.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일단 현재 교민들한테 또 연락하고 수리남 정부에 대해서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이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그 이제 설득을 하는데 사실 수리남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좋은 인연이 있는 나라예요.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 유치했죠.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의 맷 비욘디라고 세계적인 수영 영웅이 있었습니다. 예. 첫 게임 저병 결승전에서 그 맷 비욘디가 2위하고 1위한 그 선수가 바로 수리남 출신이었어요. 흑인으로서 올림픽 수영 금메달 첫 번째. 수리남 사람으로서 올림픽 금메달 첫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인연이죠. 그런데 고국의 올림픽 첫 금메달이 서울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남의 진짜 국가적 영웅이 됐죠. 근데 이렇게 조금은 이제 안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우리 좀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서 수리남 잘 설득하고 이제 최근에 드라마도 경향이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한 그 탑건 매버릭도 보면은 1984년에 나온 그 탑건 1편은 적국이 분명하게 그 설정돼 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는. 근데 이번에는 상대국 조종사 얼굴까지 가려버려요. 그래서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동양인도 중동인인지 중국인이나 뭐 다른 나라인지 그것도 모르게 만들고 그 정도로 조심조심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조금 그런 그 국제적인 추세는 우리 그 예술인들도 조금은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오늘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수리남 정부의 항의 메시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넷플릭스 시리즈 방영 이후 수리남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외교부는 수리남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항의는 없었다, 수리남 정부에. 다만 지금 수리남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지 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안전공지문까지 게재를 했다. 일단 제작사 측에서 넷플릭스나 혹은 그 윤정빈 감독이라고 수리남을 만든 이 제작사 측에서는 특별한 아직 입장은 없습니까? 예, 일단 넷플릭스 쪽에서는 지금 뭐 입장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 이런 거고, 윤종빈 감독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수리남이란 나라로 한 이유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수리남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90년대 이제 마약왕 조봉행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영화가 또 그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집으로 가는 길. 예, 전도연 씨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생하는 내용이잖아요. 본인은 모르게 마약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조봉행 일당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수리남 정부에 대해서는 공식 항의를 아직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수리남 정부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사실 할 수 있는 항의라고 보고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게 곤지암, 영화 곤지암도 곤지암 지역 분들이 좀 탐탁치 않아서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고, 청년경찰 영화도 사실 대림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 영화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결국에 청년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림동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묘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기 지역 주민들 60여 명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소송 결과는 결국은 좀 기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이제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터에 나온 병원 건물 소유자가 나타나면서 이 건물이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청도 기각이 되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속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지명을 조금 부정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다소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수리남 여러 논란거리가 일단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조금씩 정치권 이슈로 가볼 텐데요. 다음 주제 서울시 의회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민에게 시끄러워 이렇게 외친 시의원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도중에 시의원과 주민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을 만나볼까요? 하늘 노을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여기에 소각장 추가 건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대신 1,000억 편익시설 주겠다, 100억 기금 주겠다. 시장의 착각입니다. 시장,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하석을 종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마포구민 여러분, 참 이례적인 장면이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주민과 서울시의원이 왜 싸운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신규 부지로 마포구 상암 일대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 주민 기피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곳에 뭐 또 다른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당연히 마포구와 이 상암동 일대의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상암동에 사는 주민분들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서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소란 와중에 지금 일어나 있는 분이 국민의힘 이승복 서울시의원인데요. 예. 이분은 지역구가 이제 양천구 신월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장이 결정된 상암과는 다른 지역구를 둔 분인데 예. 주민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 이런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는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런 주민 기피 시설이 설치되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나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항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예. 과정이거든요. 그걸 또 잘 설득하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시나 시의회의 역할일 텐데 물론 이 시의회 방청으로 들어와서 막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주민분들의 어떤 대처나 이 같은 모습이 전부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의회 의원이 된 서울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해서 항의하는 분들에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지금 제가 보니까 놀라워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런 자세 보이면 안 됩니다.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 보여야지 그럼 기피시설 자기 집 앞마당에 짓겠다고 하는데 환영하는 주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에서부터 이번에 서울시가 이 소각장을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한 것, 이를 대하는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주민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왜 있었는지 좀 알만하다라는 따끔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각장 위치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이 있는지는 제가 다 세밀하게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만약에 시의회 입장에서도 아니 공론화 다 했는데 왜 시의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조용히 시끄러워 모습이
고스란히 다 전파를 탔기 때문에요. 그 김주일 대표님. 예. 혹시 이 논란 이후에 이승복 서울시 의원이 추가로 해명하거나 사과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일단은 장해찬 이제 이사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성토받을 게 아니라 저 이승복 의원 개인이 성토를 받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에 있는 분들은 적극 반대하고 다른 분들은 뒷짐지고 있고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저 지금 뭐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거는 맞죠.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도 예전에 이제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가지고 이제 해서 이런 기피 시설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기본 원칙은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 지자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소각장으로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문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걸로 지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안팎에서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백지화 투쟁본부 해당 주민들은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올까요? 특정 프로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의 모든 성과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이 올바릅니다, 편향성이 없습니다. 그런 유의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특정 정파의 뜻인가요? 준 조례 폐지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게 특정 정파의 판단이죠.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프로그램이 저편향적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TBS에서 하고 있는 방송 내용의 상당수와 편향적이다. TBS의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전혀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TBS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 편향적인 거 많다. 오 시장이 또 다른 프로그램까지 언급을 했고 오 시장이 오늘 발언을 보면 뭔가 이제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뭔가 본인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냈는데 예. 그 교통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제 그 조례안을 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을 밝히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 교통방송으로 시작한 저 TBS가 결과적으로는 그 독립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서울 시민들께서 그 TBS 뭐 대표적인 방송이 김어준의 뉴스 방송이긴 하지만 예. 그 이미 그 피로감과 이게 맞나 교통방송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얘기인데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과연 돈을 계속 줘야 되나? 예, 세금을 계속 투여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주파수를 받아놨으니까 지역방송이 이 부분을 그 평생교육과 연관시켜서 교육방송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 기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눈에 띄는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어제 오늘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정리를 좀 할까요? 서울시 의회까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빠져들 차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 이준석 제명 작전.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중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 비대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현. 네. 본인이
순방 때 국민의힘이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제명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이제 추석 때 민심,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민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리해야 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미 윤리위원회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추가 징계를 저 예고해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순방은 자꾸 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을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 사안은 관계가 없고 윤리위원회는 이미 예고를 했고 그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잘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뭐 취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그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제명 시나리오라는 건 없습니다. 아마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그 제명보다는 탈당 권유를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명보다는 탈당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도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제명은 그 최고위원회에 그 재가를 받는 그 규정이 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탈당 권유를 하면 됩니다. 10일 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돼요. 그래서 아마 탈당 권유 쪽으로 그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밖을 나가면 뭔가 윤핵관들이 일을 꾸민다는 취지의 말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는데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은 어떤 반응을 쏟아냈는지 그 영상 저희가 한 번에 묶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하시거나 뭐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작정하고 일을 벌입니다. 체리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순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대통령이 떠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시는 대통령이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대통령은 자기 책임은 그 회피한 상태에서 남들에게 좀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과 관계없이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분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장현식 평론가님,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과는 상관없이 뭔가 물밑에서 여러 조짐들이 있었던 게 순방 때 있으니까 이번에도 의심스럽다 뭐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이 그게 대통령 순방과 무슨 관계냐. 윤리위에서는 그 이전부터 양두구육이나 북한의 노동당에 빗댄 비유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냐라면서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김종혁 비대위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띄었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도 이순적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우호적인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최재형 의원과 가깝게 혁신을 했던 김종혁 비대위원마저도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나 이 추측에 대해서 도저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뭔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비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전 대표와 좀 가깝거나 뭐 혁신위 같은 것에 몸담았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이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스스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서 사면초가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이 김종혁 비대위원의 반박 인터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대해서 뭐 진실 여부를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가처분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 대표의 같은 정치 투쟁 행위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또 보수 진영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더 좁혀가고 있는 것만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저 해당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높였는데요. 그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일 수도 있어요. 항상 요즘 개를 막 끌어들이길래. 왜 지난 기자회견에서 뭐 EX 저 X 얘기하셨잖아요. 뭐 나한테 욕설하는 거를 그걸 다 들으면서도 나는 뛰어다녔다.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뭐예요? 뭐뭐뭐 할 뭐뭐. 뭐뭐뭐 할 뭐. 네. 뭐뭐. 글쎄요.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다 전해드릴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전직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발언을 수위가 높은 걸 들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전해주면서 근데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피로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정미경 의원님 그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수사나 뭐 가처분 신청 그것과는 별개로 뭐 어떤 타협점 뭐 피로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타협의 여지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때 이미 이제 끝난 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피로감 있는 거 당연하죠. 이제 힘드시잖아요. 사실 듣는 거조차가. 그다음에 또 이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는 그 한 번 했을 때 주목받는데 계속 주목도가 떨어지면 점점 말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지고.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그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듣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피로감, 힘듦 이런 게 이제 심해지죠. 그러면 아마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 의원님도 꽤 그래도 과거에 소통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윤핵관이라는 그 어떤 그 규정을 하고 그래야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대한민국이 좀 더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혹은 본인에 대한 자기 정치에 대한 반발인지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그 지난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사실은 그 지도부 전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가장 또 연장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저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입장인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민들이 지쳤다. 이준석 전 대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오늘 여러 이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까지 했는데요. 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내일 16일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얘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해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닙니다. 부인에 이어서 큰아들도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제 대략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이. 혐의는 불법 웹사이트 도박 혐의, 그리고 성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건 아니냐 이 의혹인데 피의자 신분입니다. 두 가지.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그 고발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 1월에 계좌도 압수수색하고 이제 참고인도 불렀는데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를 했다. 이게 이제 혐의인데 혐의가 있고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는 이제 대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우리 저 대표의 장남 문제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수사를 흘러가게 놔두고 정치적으로는 너무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아들의 문제고 이 대표와는 직접 관련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무도하다고 뭐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던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그 정치 정쟁으로 확산시키지 말고 역시 국민의힘도 이 문제는 그냥 아들의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의 대상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라도 혐의가 입증돼서 죄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뭐 이동 의원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개인사와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존재로서의 이재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굳이 아들 문제를 연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아들의 그럼 혐의가 뭐냐? 두 가지 성매수 의혹과 불법 도박 혐의 얘기를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오프라인에 도박장 방문글도 올렸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바로 본인이 직접 뭐 일명 자랑글 가지고 올리면서 그러면서 사실 지난 12월 대선 기간 때도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아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들이 유력 야권 대표, 대권 주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사상에서 특혜를 보거나 약간이라도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건 또 공정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박에 관련해서는 사실 대선 당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도박 치료 받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상 아들은 남이다라는 도저히 이해 못할 해명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갔는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적어놨어요. 그런데 후기는 내가 적었지만 성매매 한 건 아니다. 이게 음주는 했지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과 다를 게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성매매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건 야당 대표 아들이기 때문에 대충 덮고 넘어가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요. 불법 도박뿐만이 아니라 이 상습적으로 보이는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야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이 결과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은 당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의 아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제1야당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9월 9일로. 그래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수차례 아주 구체적인 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두둔하면서 우리 아들 성매매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장혜철 평론가님, 장혜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 아들 관련 발언 한번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민주당 아들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정말 이것은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다 먼지털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정치 탄압이죠. 저희가 볼 때는. 부인인 김혜경 씨는 지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일단 검찰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혹,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큰아들까지 지금 불법도와 선맹 의혹이다.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김주일 대표님, 민주당의 이런 공세, 반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게 고발된 사건인데 경찰이 또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시달릴 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쁜 놈들 잡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사정 봐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고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냥 정치적으로 요즘은 누르면 정치 탄압, 요게 내자가 이게 나오는 약간 조건반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는 거는 이 나쁜 놈들의 왜 특정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정치적 공방이 있는 거고요. 예.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아까 전에 해명 보면 알겠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까지 허위사실 공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밝혀내느냐 못 밝혀내느냐 수사기관의 역량인데 그런 것까지 정치 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아들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도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경찰 머리로 들이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도 하고, 예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마약을 하거나 군대에서 가혹행위 하거나, 그래서 컨트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이미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실형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에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더 중요한 게 본인 관련 의혹일 텐데, 경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여러 의혹 가운데 성남FC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결론을 바꿔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제 경찰청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진술이 사실로 돼서 영원히 죄가 은폐됐을 수도 있겠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제 윤 경찰청장이 직접 밝혔어요. 성남FC 특혜 의혹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결론이 좀 바뀌었다, 추가 증거들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노돌 교수님. 그런데 검찰, 어제 성남FC 얘기는 경찰이 지금 하고, 검찰은 지금 쌍방울 관련 이것도 우회로 이재명 대표 지원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무혐의 처분을 내긴 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얘기를 또 쓴 겁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좀 몇 가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백현동 등 관련 발언에서. 근데 저 부분도 이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지사직을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과거 대법원까지 가면서 맞아요. 정치 생명이 걸린 일대 좀 소송전을 벌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대형 로펌 등 10곳 이상을 선임해갖고 변호사를 썼는데 이게 전체 변호사 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다. 뭐 전체 해봐야 3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냥 불기소 결정, 현 단계에선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예.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이례적이잖아요. 예. 불기소 결정서에 저런 걸 쓰는 그러니까 예. 이 정말 뭐 2년 동안 2억 5천만 원밖에 못 썼다, 안 썼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쌍방울에서 일부 전환 사채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뭐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거기다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들이 경기도 또 전문 변호사,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로 선임돼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면 불기소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은 해석을 해주신 것처럼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보완 수사할 수 있었던 여력만 있었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밝혀낼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있다. 뭐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죠. 불기소 결정서는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선거법처럼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를 하면 충분히 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걸 분명히 천명한 거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찰, 검찰 이재명 대표 여러 수사 대상이 되면서 뭐 당연히 심적으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배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잖아요. 오늘 이례적으로 한동훈 장관도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죄 덮어 씌우는 건 절대 안 된다.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죄 못 덮는다. 본인은 배우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이 청문회나 국감, 대정부 질의 등등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이제는 만물 한동훈설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장관 배우가 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던 그 시기에 한동훈 장관은 부당하게 좌천되어서 법무연수원에 있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아마 그 당시 줄이었던 친문 검사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무슨 수로 이 같은 의혹을 그때 다 유포하고 퍼뜨리고 뭐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김혜경 씨가 법카 막 사용하게 하는 거 한동훈 장관이 시켰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 아들이 불법 도박하고 성매매 업소 후기글 올리는 거 그거 한동훈 장관이 시키고 한동훈 장관이 찾아냈을까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을 한동훈 장관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의혹들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불거졌던 의혹들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부터 여기저기서 수많은 의혹들이 막 줄줄이 엮여져 나왔던 건데 그때 진천에 자천되어 있던 검사 한동훈이 무슨 수로 이 의혹을 캐내고 지금에 와서 이거에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만물 한동훈설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한동훈 장관 키워만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퍼뜨릴 시간에 이번에는 과연 2억 5천이나 3억 가지고 변호인단 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들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한동훈 장관에게 기자 질문이 사실은 배후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사실은 좀 더 주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이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그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 하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아들 뭐 도박이나 이런 거든 뭐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뭐 수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제 그거를 기억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거는 이례적이다 그런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우설을 얘기를 하려면은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이 이게 이 정도로 그냥 좀 약간 막무가내로 이렇게 던지는 거는 조금 정쟁만 유발하고 정치 혐오만 부르지 조금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예, 좀 정교하게 타격을 해도 좀 정밀하게 뭐 이렇게 좀 힘 좀 내시라고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뭐 옥죄기 수사, 뭐 결국 이것이 야당의 옥죄기라든가 또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장관들에 대한 그런 헌법적 수호적 기능을 국회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장관님 탄핵론 얘기하고 있고 한 야당 의원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여론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뭐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뭐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당당히 그 절차에 임할 것. 원론적이긴 하면서도 뭔가 글쎄요. 뭐 탄핵, 뭐 배우 한동훈 장관설 이런 거에 좀 그런 질문과 공세에 좀 익숙해진 거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탄핵 발언이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 공세를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이제 이력이 난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 경찰을 관장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관장하죠. 물론 직접 지휘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장관을 겨냥해가지고 공세를 하다 보니까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뭐 특검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보기에 너무 이렇게 쉽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건데 도대체 한동훈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이렇게 당연히 물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두 장관 이상민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그 스타 장관 또는 뭐 원투펀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탄핵 추진하면 정치적으로 두 사람의 정치적 위상만 굉장히 높여주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역작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장남 수사 관련 얘기와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까지 한 주제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저런 불법 주차 벌금 세게 때려야 된다. 이른바 가로 주차, 민폐 주차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저렇게 영화하면 좋나요? 수리남 관련 비판 목소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주변 의원들 아무도 안 말리네. 시의원이 어떻게 그 시민에게 고성을 지르냐 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시민들, 주민들이 시위에서 소란 피우는 건 괜찮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준석 제명 시나리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점점점. 예,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2위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제 민주당이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이기식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감사원의 이런 폭거를 막아세울 방법들을 저희 당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 법안을 딱 당론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법과 별개로 당론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이렇게 결정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감사 완박이라는 단어까지 오늘 등장했더라고요. 노도울 교수님. 뭘 어떻게 민주당은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적감사, 정치감사 못하게 하겠다, 뭐 이 취지인 겁니까? 글쎄, 이제 그런 게 뭐 느껴지죠. 뭐 특별감찰 시 국회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검찰 수사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라. 뭐 되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감찰 금지하는데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할 때는 이건 승인을 받든지 뭐 그건 금지한다. 이렇게 만약 법을 바꾼다면 국민들 그 용인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좀 얘기하면 사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죠. 그렇죠.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 행정부 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 2조 지위에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아예 법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일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이제 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부터 시작해갖고 탈원전 감사 이런 것들로 시작해갖고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원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편향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 첫 번째 추진하는 것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하려면 국회 승인 받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당 오늘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감사원장까지 반박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 완박을 꾀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막해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원과 야당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최재형 전 원장, 최재형 의원까지 나섰고 이게 글쎄 아직 당론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내부에 여러 논의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탈원전 감사라든지 혹은 특정 감사에 대해서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 과거와 다른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막론하고 뭔가 잘못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때 그 잘못 안 했다고 뻔뻔하게 잡아떼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은 잘못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사하는 검찰을 아예 사실상 없애버리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거나 이번에는 감사하는 감사원을 없애버리는 감사완박을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사 감사의 기능 공백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또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될지
그 후속 대책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잡아떼기가 아니라 감히 나를 수사해, 감히 우리를 감사해, 가만두지 않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지속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게 미리 허가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 대상에게 감사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증거인멸하라고 도와주는 셈이죠. 예. 이렇게 되면 대체 어떤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뭐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